법의 효력. 자, 거기에서 제2목의 시간적 효력 찾았습니까? 자, 여기 중요한데 크게 논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판서로 정리할게. 칠판 보세요. 시행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하고 20일 후에 효력 발생해요. 근데 이 법이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법이야. 만약에 좀 중요하죠. 그러면 20일이 아니라 30일 후 이렇게 되는 거야. 안 어렵죠? 공포하고 20일 후 아무 규정도 없으면. 근데 이 공포라는 거는 뭐냐? 원칙이 대통령이 간보라는 국가기관지에다가 법을 실는 것을 공포라고 해요. 근데 신문 보다 보면 뭐 대통령이 법률 공포를 거부했는 이런 얘기 있죠. 그럼 이제 국회의장이 할 수도 있어요. 국회의장이 할 때는 간보가 아니라요,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신문에다 하면 돼. 이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규정되어 있으면, 이거 유형이 두 가지예요. 언제부터 시행할지 시행이 딱 지정되어 있는 거야. 지정되어.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있냐? 지정된 날부터 효력 발생해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럼 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행정절차법이 1996년 12월 31일 날 공포됐는데 그 법 부칙을 보면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규정돼 있어. 언제부터 효력 발생해요? 98년 1월 1일 지정된 날짜부터. 그죠? 근데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규정돼? 이렇게 규정된 경우가 있어요. 공포일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규정된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시행일과 공포일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시행일과 공포일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포일을 시행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포일이 언제냐, 이걸 뭐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시행되는 날짜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법원은요, 이렇게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다라고 규정된 경우에는 공포일을 뭐로 해석하냐면, 왜 공포예요? 국민이 알도록 하려고 공포하는 거죠? 국민이 최초로 구독할 수 있는 시점을 공포일로 보고요. 구독 가능한 시점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다라는 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이렇게 규정된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때는 시행일과 공포일이 일치하는 거예요. 공포일 해석에 따라 달라져. 그럼 다른 말로 읽을 수 있으면 도달해야 되죠. 도달주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행일에 가는 거 이렇게 딱 해버리면 돼요. 요거 딱 이해하고 그냥 반복하면서 문제 대입만 좀 시켜보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 시험에 더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아까 잠깐 나왔어요. 시간의 흐름이야. 기존에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여기서 개정된 거야.
자, 이 경우에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법 개정도 되기 전에 기존법 상태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한참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법이 확 바뀐 경우도 있고요. 개정된 이후에 시작해서 개정된 이후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건 다 알죠? 법이 여기서 개정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시행이 돼요. 그러면 개정법이 개정 이후에 적용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조금 그냥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기존법을 A라고 하고 개정법을 B라고 할게요. 그럼 뭐 시험에 20몇 한 번밖에 안 났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개정된 이후에 시작된 것은 1번이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당연히 뭐 적용되겠어? 개정법 적용되겠지. 당연한 거죠. 개정된 이후에도 기존법 적용할 것 같으면 법을 뭐하러 개정해요? 그죠? 그럼 봐봐요. 1번 경우 봐요. 법 개정되기도 전에 기존법에 따라서 시작 끝 다 끝났죠? 그럼 여기 뭐 적용돼요? 기존법 적용되죠. 그러면 요 개정된 법이 거꾸로 다른 말로 소급해서 이 개정된 B라는 법이 1번에는 적용이 돼요, 안 돼요? 기존법 적용되는 거지 개정법 적용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소급되지 않는 거죠. 기존법에 따라서 그냥 끝난 거지 개정법 소급이 안 돼. 그러니까 기존법 상태에서 이미 끝나버린 것은 개정법을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2번이에요. 2번을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존법 상태였어. 그러니까 A라는 법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법이 개정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정법이 B법이 적용됐어요. 이렇게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죠? 그 하나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뭐 어디까지는 기존법 어디까지는 개정법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기 일관되게 개정법을 적용해. 그럼 개정법이 요 개정되기 전에도 소급해서 적용이 됐어 안 됐어요? 된 거죠? 적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끝난 거에다 소급하는 것을 끝난 거에다 소급하는 거 이게 다 끝나버린 개정되기 전에 끝나버린 소급을 진정 소급이라고 하고 이거 소급이 안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소급이 될 수도 있어요. 끝났어요. 진행 중에 개정됐어요. 중에 개정된 거는 소급이 돼. 이런 거를 부진정 소급이라고 해요. 차이가 뭐다? 끝나고 나서 개정된 것은 끝난 거에 소급이 안 돼요. 근데 진행 과정에서 개정된 것은 처음으로 소급할 수 있어. 자, 소급 금지 원칙 큰 2번 찾았습니까? 그 그림 있죠? 첫 번째 그림 보세요. 기존법에 따라 행위가 완료됐죠?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됐죠? 소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끝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죠? 진행 중에 법 개정된 건 소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뭐라고 해요? 부진정 소급. 첫 번째 거 끝난 거에 소급하는 걸 뭐라 그래? 진정 소급. 안 되고 되고 넘기면 진정 소급이 뭔지를 설명이 있어요. 그죠? 된다 안 된다? 결론 안 된다. 근데 예외 하나 볼게요. 자, 봐요. 기존법에 따라서 작년에 세금을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번 사람이 100만 원을 세금으로 냈어. 근데 원래 세법이 개정된 거야. 5%로 바뀌었어요. 소득의 5%로. 그래서 소급해서 너 작년에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세금 냈지. 원래 5%로 바뀌었으니까 1,000만 원 중에 5%니까 5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급해서
100만 원 낸 거에서 50만 원 돌려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거 이럴 거 아니에요. 이미 기존법에 따라서 다 끝난 건데 뭘 소급해서 돌려주고 난리를 치냐. 나는 그런 돈 기분 나빠서 못 받는다.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소급은 안 되는 것이지만 국민한테 유리하게 계정에 소급해 주는 건 국민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시혜 소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끝난 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어떨 땐 될 수도 있다? 유리하게 소급해 줄 때는 뭐 소급을 잘 안 해주겠죠. 해줄 때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소급 관련된 판례 좀 볼게요. 부진정 소급. 부진정 소급은 끝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에 개정되면은 개정법 소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부진정 소급 이거잖아요. 그죠? 진행 도중에 법이 개정돼서 소급하는 거 된다. 그죠? 자, 1번 판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입법 형성권이 우선된대. 소급된다라는 것을 입법 형성권이 우선된다라고 해요. 자, 2번 판례 보세요. 불소급의 원칙의 적용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친 거 보니까 계속된 사실, 진행 중이에요? 끝났어요? 진행 중인 것에까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소급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면 소급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소급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말장난 칠 수 있잖아요. 소급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행 중이니까 소급 된다. 예전에 끝난 거 소급 안 된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근데 소급 된다를 말을 이렇게 막 바꿔서 내는 거야. 헷갈리게. 이게 소급 된다가 입법 형사권 우선 또는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면 소급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불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소급이 되는 거죠. 소급이 되는 거. 이렇게 소급되는 거는 진행 중일 때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진행 중일 때. 무슨 소급이에요? 소급 되는 거죠. 자, 3번 판례도 밑줄 친 거 봐요. 개정 전에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래. 개정 전에 끝난 게 아니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진행 도중에 개정됐다는 거죠? 소급되죠. 4번도 봐봐요. 밑줄 친 거. 사업연도 진행 중에 개정됐어요. 소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사업연도 진행 중에 개정 소급할 수 있죠. 5번 보세요. 성적 불량률로 학칙 이렇게 되잖아. 학교는 자 봐봐요. 1학기야. 2학기야. 2학기에 학칙 개정됐어요. 이미 끝난 1학기로는 소급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죠? 근데 2학기 진행 도중에 개정됐죠. 그럼 여기는 이제 개정법 적용할 거 아니에요. 개정학칙. 여기는 기존학칙 상태였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개정학칙이 1위로는 소급해서 전부 다 개정학칙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한 학기 도중이니까 진행 도중이로 올 거고. 그죠? 2학기 때 개정된 거 1학기 끝나버린 1학기로 소급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적 효력은 크게 언제로 발생하냐 여기에 관한 논점이랑 소급되냐 안 되냐 논점인데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시험에. 소급되냐 안 되냐. 끝나버린 것에 소급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진정소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과거의 기존법에 따라 끝나버린 건 소급이 안 돼. 기존법. 근데 진행 도중에 개정된 것은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라고 한다? 부진정소급. 됐죠?
자, 됐어요. 우리 법원에 관한 논의는 다 배웠고요. 마인드맵 펴세요. 제가 수업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법이라는 게 무인도에 혼자 살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지 멋대로 살면 돼. 무인도에 혼자 살면. 그죠? 근데 우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즉 관계를 형성해서 살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규율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 그러니까 법을 관계에 대입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그 적혀있네. 법률관계라고 하죠. 그죠? 1편 마인드맵, 8절 마인드맵 밑에서 두 번째 제목 뭐예요? 행정상 법률관계. 법률관계라는 거는, 관계라는 건 혼자서 가질 수 있어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야. 사람과 사람. 그래서 한쪽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작용을 하게 되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관계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권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번 파트에서 어떤 걸 배우냐면, 이게 법률관계인데 그냥이 아니라 행정상, 행정법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쪽 사람이요. 이 한쪽 사람이 행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행정 주체. 이 한쪽 사람은 행정을 받는 사람이야. 행정 객체. 행정을 하는 사람, 행정을 받는 사람. 그래서 행정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이런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라고 해요. 당사자. 자,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논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 같은 자연인도 있고요. 법에서 인격을 부여한 법인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어야지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자연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소유권, 권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무도 있어요. 근데 그 권리의무를 내 팔, 다리, 허파 이런 게 가질 수 있을까요? 팔, 다리, 허파 이런 걸 기관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람 자체가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이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집 매매하면서 사인을 제가 내 손위에 했어. 그럼 집에 대한 소유권이 내 손한테 있어요? 나라는 사람한테 있어요? 나라는 사람한테 있는 거야. 내 손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기관에 불과한 거지. 기관은 권리의무는 못 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배울 논점이 행정기관이 아니야. 행정기관은 행정주체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인 거고 권리의무를 못 가져요. 그죠? 이 행정기관들로 구성된 누구? 행정주체가 사람이고 권리의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한테 행정작용할 거 아니에요. 어떤 작용하는지 배워야죠. 그럼 뭐가 형성돼요? 권리의무 배워야죠. 당사자, 행정주체, 행정객체, 행정주체가 행정객체한테 하는 작용, 거기에 따른 권리의무. 자, 그리고 첫 번째 논점, 행정주체, 행정객체 누가 있는지 배워야 하는데, 그 행정상 법률관계 펴보세요. 큰 3챕터죠. 교재.
자, 제1목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 그죠? 당사자 누구예요? 행정주체, 행정객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밑에 그림 보세요.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 첫 번째 과제 법률관계가 뭔지 나와 있어요. 그죠? 설명해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 사람은 동그라미 뭐 있다? 자연인, 법인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리고 사람 아닌 건 뭐다? 기관이라고 부른다. 행정기관. 국가가 사람인 거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입법부, 사법 이런 거는 기관이야. 사람이 아니야. 행정부가 권리 있다. 이 말이 안 돼요. 국가라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지자체는 사람이 맞아요. 행정주체야. 근데 단체장, 지방의회, 뭐 시청 과장, 국장 이런 건 다 기관이에요. 기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기관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사실 민법에 나온 이야기지 행정법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거지. 근데 왜 가르쳐주냐? 이걸 이해해야지 밑에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 베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번째 가지 뭐예요? 행정주체 누구 있는지. 네 번째 가지 행정객체. 행정객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국민이 행정객체예요. 국민이. 국민한테 행정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주체죠. 주체. 그럼 행정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수탁사회. 그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국가가 행정을 하는 주체다. 다 알아?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럼 공공단체이 뭐냐는 거죠? 공공단체 보니까 처음에 지자체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다 알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뭐 행정주체지 그럼 행정객체일까? 그죠? 그럼 밑에 세 개가 더 있어요. 이 뭐냐는 거지. 지금 이게 행정주체 종류니까는 사람이에요, 기관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걸 구성하고 있는 게 기관인 거지. 행정주체 종류 우리 배우고 있는 거는 다 인격성이 있어요. 권리의무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인격성 있으면 권리의무. 근데 애들이 이게 공공단체가 자연인은 아니잖아요. 자연인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법인인 거죠, 뭐. 국가가 자연인이에요? 이게 다 법인이죠, 이런 게 다 법인. 근데 법인이요, 이래요. 사람이 모여있는 걸 사단이라고 그래. 사람이 모여있다. 그러니까 우리란 사람이 모여있어요. 우리는 사단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을 좀 럭셔리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막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메리카노 커피도 깔아놓고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고용하려고 해. 그럼 이제 근로계약을 쓰면서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체 사람이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냐? 없어요. 우리 전체가 인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인 상태, 개개인별로 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전체가 하나의 사람처럼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 사람이 모이는 이 사단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해주면 사단법인이 된다고. 그 인격성이 생겼죠. 그럼 전체가 하나의 사람처럼 움직이고 권리의무 설정할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이 모여있는데 법인격 부여를 해주는 사단법인. 그럼 반대로 사람이 아니라 돈, 물질적인 게 모여있어. 법인격 부여, 재단법인. 사람과 돈이 같이 모여있는 것도 있겠죠. 영조물이라고 불러.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사람만 모여있는 거, 돈만 모여있는 거, 사람과 돈이 같이 모여있는 거.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 한국변호사협회다. 사람이 모여있어요? 돈이 모여있어요? 같이 모여있어요? 변호사 뭐예요? 사람이죠.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무슨 제향 군인회, 군인, 의사, 변호사 이런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 건 사단법인이에요. 연금관리공단 이렇게 있어요. 연금관리공단. 뭐가 모여있어요? 연금이라는 돈이 모여있죠? 그러면 사단법인일까? 재단법인일까? 그럼 재단법인이에요. 연금이라는 돈이 모여있는데 법인격 부여받았어요. 이해됐습니까? 그 영조물이 뭐냐? 영조물이
학교, 병원, 도서관, 학교 등록금도 있고요. 학생이랑 학생도 있고요. 인적 물적 결합이야. 병원, 도서관 이런 것들. 이런 걸 영종물이야. 근데 그냥 사단, 그냥 재단, 그냥 영종물 이런 거는 법인격이 없잖아요. 여기 법인격 부여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영종물. 이 중에서 법인격 부여 받은 걸 뭐라고 불러? 영종물이라고 불러. 영종물 법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사단 중에서 법인격 부여 받은 거 뭐라고 불러? 사단 법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냥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격 부여 못 받았으니까 행정 주체 아니에요. 사단 법인의 행정 주체인 거고, 영종물이나 영종물 법인의 행정 주체인 거고. 그럼 이 영종물 중에서 뭐가 법인격 부여 받았냐? 학교는 서울대, 나머지 학교는 그냥 영종물이야. 병원은 국립병원, 도서관, 교도소는 뭐 그냥 영종물이고요. 은행 중에 국책은행, 한국은행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국책은행 3개 있어. 산업은행, 수출은행. 그 다음에 무슨 공사공단이 주로 영종물 법인이에요. 왜 주로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게 시험 잘 안 나오는 게 우리나라 공사공단 몇 개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한 600개 이상 있어요. 공사공단마다 성격이 좀 달라. 근데 주로 공사공단은 뭐 종류다? 영종물 법인 종류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영종물 사례랑 영종물 법인 사례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요거는 이제 구별하는 거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나머지는 뭐 사례 가지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사단법인 그 책 봐요. 뭐라고도 해요. 뭐라고도 해요. 사단법인을 조합이라고 다 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은 행정기관이에요, 행정주체예요. 우리 지금 행정주체 종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경찰기관, 뭐 보조기관, 뭐 행정청 이런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주체 종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지자체가요. 이렇게 돼 있죠? 특별지자체가 있고 일반 지자체가 있고 그렇죠? 특별지자체라는 게 지자체 조합이에요. 조합. 지자체 조합. 지방자치단체끼리 만든 조합. 일반 지자체는 뭐냐? 일반적인 지자체는 이게 지금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죠? 광역 뭐 있어요? 그거 보세요. 뭐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자치도, 이 제주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자치시, 이거 세종시 얘기하는 거지. 이건 최근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자치시라는 게 들어간 거야. 원래는 자치시라는 게 없었는데. 이런 게 이제 광역지자체예요. 행정주체예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주체죠? 그죠? 전라북도 이렇게 하면 그 행정주체예요. 지자체니까. 그죠? 자, 기초 뭐 있어요? 일반시, 구까지. 읍면동은 행정주체 아니야. 그러니까 구까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군, 구, 자치구. 이게 중요한 거야. 이 구는 자, 특별시, 광역시, 요 동그 한꺼번에 동그라미 요 밑에 있는 구야.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일반시 밑에 있는 구는 행정주체 아니에요. 일반시 밑에 있는 구는 행정주체가 아니야. 특별, 광역시 밑에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주체요 아니에요? 맞아요. 서울특별 동작구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자체예요. 대전광역시 서구 지자체예요. 동구도 지자체고 북구도 지자체예요. 특별광역시 밑에 있는 구예요. 전주시 덕진구 지자체 아니란 말이지. 전주시 일반시니까.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도 특별광역시 일반시예요. 일반시죠. 분당구 지자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뭘 조심해라? 요 구를 조심해야 돼. 일반시 밑에 있는 구를 지자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일반시 밑에 있는 구는 지자체다 아니다? 아니다. 행정주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읍면 동천은 그냥 단위야. 일반시 밑에 있는 구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가 지방자치단체죠. 서울특별시 뭐
뭐 용산구다. 용산구에 있는 인구가 웬만한 기초지자체보다 인구 더 많을걸요, 거기. 하나의 지자체, 용산구 자체. 자, 그래서 국가 공공단체 수탁사인 이게 다 행정 주체인데 공공단체 어떻게 하는지 봤단 말이죠, 지금. 봤어요.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수탁사인 이건 뭐냐는 거지, 수탁사인. 이게 뭘까? 이런 거죠, 수탁사인.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사인이라는 건 국민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 국민 표현하는 말, 사사로울 사자야. 국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자법에서는 뭐 주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세법에서는 뭐 법인세, 개인세, 개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이야. 개인, 주민, 국민, 뭐 사인. 자, 이 사인은요, 행정을 하는 주체예요, 행정을 받는 객체예요. 국민은 행정을 해요, 행정 받는 객체예요. 행정 객체죠. 근데 이런 사인도 국민도 행정 주체가 될 수도 있어. 어떨 때 될 수도 있냐? 국가나 공공단체가 자기가 할 일을 수탁,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국가 공공단체가 할 것을 위임받아서 다른 국민한테 이렇게 공권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국민끼리는 대등하니까 이렇게 공권력 행사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할 수 있어. 뭐 때문에? 위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니까 얘는 주체예요, 객체예요? 주체지. 행정을 하는 주체지, 수탁사, 공무수탁사예요. 자, 그래서 국가 공공단체가 이 수탁사인에게 위임을 해서 이 수탁사인 다른 국민한테 행정을 하니까 주체, 얘는 받으니까 객체. 이런 거다. 자, 그럼 종류를 보면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예요. 공무수탁사인 파트 가보세요. 자, 공무수탁사인 뭐 의의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뭐 설명해줬고 개념은 그 밑에 법적 근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끔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국가 공공단체가 자기가 할 일을 사인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수탁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있어야지 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가 요구돼요. 마음대로 못해요. 법적 근거 있는 것만 위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박스 한번 봐. 종류. 자, 최신 업무라는 게 우체국 업무죠. 그죠? 모악산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야. 모악산에 호랑이가 산 적이 있을까? 모르겠네.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세 가구가 산 중턱에 살고 있어요. 뭐 한 가구에 4명씩 산다고 칠게요. 그럼 세 가구 곱하기 4명, 몇 명 살고 있어? 이 산에 12명 살고 있죠. 이 사람들도 우체국 업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체국 빌딩 산 중턱에, 그죠? 빌딩 하나 지어가지고 1층에서는 금융 업무 해주고 2층에서는 우체국 업무 해주고 공무원 한 10명 근무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12명 때문에 여기 막 빌딩 짓고 막 공무원 막 10명씩 근무하고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국민들 중에 한 명을 우체국장으로 지정해. 그럼 이 나머지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한테 우체국 업무를 하는 거야. 하니까 얘는 뭐예요? 주체죠. 얘도 원래는 국민이지만 우체국 업무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다른 국민한테 우체국 업무를 하고 있죠? 이 수탁사인 종류예요. 별정 우체국장. 요즘에는 이런 거 보기 힘들어. 예전에 미가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그런 거 본 적 있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깃발 이렇게 꼽혀 있는 집에. 이게 별정 우체국장 표시예요, 표시. 막
아들한테 대물림하고 막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뭐 모악산이고 뭐 차 막 다 들어가죠. 이 사람들 산에만 살아요? 이 산에 진짜 웰빙하려고 사는 거야. 되게 부자들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요즘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 사례 찾아보기 쉽지 않고. 옛날에는 이런 게 뭐 곳곳에 있었죠. 그 다음에 보면 경찰 호적 업무를 하는 사선의 선장이라고 돼 있죠. 그죠? 지금은 항해 도중이에요. 선장은 국민이에요, 행정 주체예요. 국민이죠. 선장도 국민, 선원도 국민, 뭐 그죠? 근데 이제 항해 도중이야. 그래서 갑판에서 구타 사건이 발생했어요. 태평양 항해 도중에. 그럼 112에 신고하면 되죠. 그 막 자도 몇 도, 막 위도 몇 도, 막 이러면 막 경찰이 막 전투기 타고 막 그 뭐야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갑판에 막 싸움 막 말리고 막 다시 막 가고 막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항해 도중에는 경찰 호적 업무를 누가 해요? 선장이 해, 선장이. 자, 수탁사인이야. 잘 봐야 돼. 선원에게 월급을 주는 선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탁사인은 아니에요. 민사관계야. 월급 주고 뭐 일하고 뭐 이런 거는. 근데 경찰 업무를 하는 선장 이러면 수탁사인 맞죠? 경찰 업무 국가 일이니까. 월급 주는 게 국가 일이에요? 사설기관에서 지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뭐 하는 거지. 최저임금만 지키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학위수요 나와 있죠, 그죠? 학위수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가 일일이 학위수요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일일이 뭐 논문 검토하고 학위수요하고 이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립대 총장이 대신 학위수요를 해요. 그 다음 그 밑에 공용수요, 이건 뭐냐면 공익사업이에요. 우리나라 항만은 어디서 많이 지었어요? 삼성물산에서 많이 지었어요. 삼성물산은 국가공공단체예요. 사기업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었어요? 위임받아서 한 거예요. 위임받아서. 수탁사인이에요. 자, 그 밑에 보면은 국세, 소득세, 원천징수 문제는 거 있죠? 요게 제일 시험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아예 적어놨죠. 판례는 수탁사인에서 부정이야, 부정. 판례 수탁사인을 안 봐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고. 자, 그 밑에 교정 업무, 교도소, 이런 거 누가 해야 돼요? 국가 지자체가 운영해야 되죠? 민간의 위탁에서 교도소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영교도소. 또 있다. 수탁사인이죠. 거기까지 기억하면 되고요. 밑에 공증, 국가가 해야 될 공증을 뭐 전문 업체가 한다든지, 뭐 공무, 국가가 해야 될 공무를 뭐 전문성이 있는 뭐 의사협회가 한다든지, 이런 것도 수탁사인이에요. 근데 이 두 개는 시험 나온 적은 없고요. 자, 여기에서 제일 시험 많이 나왔던 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 여기 이제 많이 나왔단 말이죠. 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세, 세금은 누가 부가징수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죠. 그죠? 근데 이제 회사 다녀본 사람들 알아. 월급 받을 때 소득세 3.3% 빼고 줘요. 여러분들이 월급이 200이다 라고 하면은 기업주가 얼마 주냐면 3.3% 빼고 193만 4천 원만 줘. 그러니까 기업주는, 사장은 행정주체예요, 국민이에요? 사장도 국민이고 뭐 사원도 국민이지. 근데 국가가 세금을 부가징수해야 되는데 사장이 대신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뭐로 볼 여지가 굉장히 커요. 수탁사인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크죠? 근데 우리나라 법원은 수탁사인이 아니라는 거야. 자, 왜 아니냐? 이유는 뭐 물어보진 않아요. 결론은 이다 아니다를 물어보는, 결론을 물어보는데, 자, 수탁사인은 위임을 받아서 다른 국민한테 처분을 해야 돼. 처분을 하면은 국민의 뭐가 바뀌어요? 봐봐요. 이렇게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이렇게 작용을 하면 권리의무 바뀌잖아요. 권리의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권리의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얘가 수탁사인이라면 국가 대신에 처분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국민의 뭐를 바꿔야 돼? 권리의무를 변동시켜야 돼. 근데 사실 그런 적이 없어요. 월급을 받으니까 193만 4천 원이야. 뭐 권리의무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냥 193만 4천 원 받은 거예요. 수탁사인은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수탁사인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일단 다 줘. 200만 원 받았죠. 이 상태에서
처분을 해요. 66,000원 3.3% 부과해요. 그러면은 사원한테 뭐 생겨요? 66,000원. 납부 의무 생기죠? 그래서 66,000원 징수했어요. 그럼 수탁 사인이 맞아. 근데 200만 원에서 66,000원 부과하고 의무 발생시키고 징수하고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어. 그냥 처음부터 193만 4천원 줬고, 그죠? 부과한 적도 없고 징수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돈 소득세 걷어가지고 국가 가다 행정 보조해 준 거예요, 불가해. 그러니까 수탁 사인과 단순 행정 보조인과는 달라요. 수탁 사인은 위임을 받아서 다른 국민한테 뭘 해야 돼? 공권력 행사를 해서 권리를 변동시켜 수탁 사인인 거지, 행정을 어시스트한 것만 가지고 수탁 사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의무 이행만 했지 공권력 행사 권리를 변동시킨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탁 사인은 아니라는 거야. 이 주유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중에 몇몇 주유소는 석유 비축 의무가 있어요. 전쟁 나면 석유 바로바로 써야 되니까. 석유 비축 의무 이행해서 석유 특정 이상 석유 비축하고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공권력 행사에서 권리금 변동시킨 적 있어 없어요? 석유 비축 의무 이행만 하고 있는 것이 뭐 다른 국민한테 공권력 행사한 적 있어 없어요? 얘도 소득세 걷어서 갖다 줄 의무 이행만 하고 있는 거지 뭐 소득세 부과하거나 징수한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탁 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를 하는 이 행위도 공권력 행사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거죠. 왜? 세금을 부과해서 권리금 바꾼 적이 없거든. 자, 그래서 이 판례 잘 기억하시고, 소득세 원천징수냐면 수탁 사인은 아니다. 원천징수 행위도 처분 아니다. 자, 공무수탁 사인은 이제 요거만 배우면 끝나요. 이 3자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얘는 자기가 할 일을 수탁 사인한테 위임했죠. 자기 일을 위임했으니까 자기가 위임한 거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어. 감독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는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같은 국민이지만, 그죠? 원래는 대등한 지위가 같은 국민이지만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다른 말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탁 사인은 자기 일도 아닌데 위임받고 감독받고 이러고 있어요. 위임하면서 야, 돈도 네가 내라 이러면 하기 싫겠죠. 그러니까 이 업무 수행에 들어간 비용은요, 국가한테 청구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그리고요, 수탁 사인이 같은 국민이지만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공권력 행사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공권력 행사를 받은 국민은 수탁 사인을 피고로, 이 민사소송이 아니야. 같은 국민이라도 왜 공권력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소송 중에서도 처분 대상 항고소송을 할 수 있어요. 자, 국가가 성업공사에게 위임을 해서 한 처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피고이다. OX? 국가가 피고예요? 성업공사가 피고예요? 얘가 피고야. 얘가. 누가 했어요? 처분을. 수탁 사인이 했죠? 자, 이 처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분쟁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해요? 수탁 사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요? 국가 공무단체를 대상으로 소송해요? 수탁 사인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거예요. 얘가 했으니까 얘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한테 위임한 거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고요. 자기 일 아닌 거 위임받아서 하니까 비용 청구할 수 있고요. 얘는 국민이지만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민사가 아니라 항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런데. 삼면관계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뭐예요? 행정 주체 종류죠.
국가, 공공단체, 수탁사인. 공공단체는 지자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람 모이고 돈 모이고 같이 모이는 거 뭐라 그래? 영조물 법인. 자꾸 말로 해봐야 돼, 입으로. 그죠? 그럼 행정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행정기관이라고 해요. 행정기관은 권리의무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사람이에요? 행정주체, 행정기체, 이게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배워야 되냐? 당사자 배웠으니까 행정주체, 행정기체한테 어떤 작용하는지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작용하는지 우리 앞에서 배웠어. 공법수단의 작용으로서 뭐 있었어요? 권력작용, 관리작용. 국가도 사법수단, 사경제작용. 물건 사고 팔고 뭐라 그래? 국고작용.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공법상 권력작용, 법법상 관리, 사법상 국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근데 이 권력작용이 국민한테 하는 게 일반적인 거야. 일반 권력작용. 내부에 있는 공무원한테 하는 걸 뭐라고 하냐? 특별 권력작용이라고 해요. 특별 권력작용. 그래서 우리가 행정주체, 행정기체한테 작용은 크게 공법수단으로서 권력 관리. 그죠? 관리작용 뭐예요? 뭐 국가재산 관리하는 거죠. 도로 관리하고 하청 관리하고 이런 거. 국고작용 뭐예요? 사경제작용이야. 물건 사고 팔고 빌리고. 그러니까 요 틀은 우리가 배웠던 틀이고, 이제 이 파트로 넘어가면은 이 권력작용이 뭐 어떻게 나눠져요? 일반적 권력작용과 특별한 권력작용이 나눠진다. 어쨌든 이런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행정하는 주체와 받는 객체 사이에 뭐가 형성돼요? 권리 의무가 형성된다. 그죠? 그래서 쉬었다가 요 작용 중에서 특별 권력작용이라는 거, 요거 분류하는 거. 여기까지는 배웠으니까. 그죠? 요거랑 권리 의무에 대해서 배우면 끝나.